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8일 수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 36주기입니다. 광주 항쟁은 36년 전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 엄존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광주 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자들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성을 지닌 이슈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입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동아일보는 그저 노래 한 곡으로 치부했지만 노래 한 곡은 문화이며 사상이며 양심의 결정체입니다. 절대 노래 한 곡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을 던져봤습니다. 애국가 대신 국가를 지정해야 한다면 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새마을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설문 2시간도 채 안 된 어젯밤 9시 15분 현재 768명이 참여했는데요. 새마을 노래는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13%, 아리랑은 31%, 그리고 55%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골랐습니다. 민주화를 기념하는 노래인 만큼 그 나라 국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노래 또 있겠나 싶습니다. 아침 9시 이후의 조사 결과는 용민일보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되면서 당내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내재됐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친박계의 암묵적인 보이콧 속에 어제 오후 예정됐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개최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양 계파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공방의 불을 뿜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지만 현재의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르고 싶은 분들은 부르시고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르는 방식을 지난 3일간의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론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5.18 발포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그렇다면 군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총을 쏘고 무고한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머리 두 질병 환, 머리에 질병이 생긴 모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점엽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살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 무렵 뇌졸중으로 쓰러진 공점엽 할머니는 어제 낮 5시 12분쯤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세상에서는 비루한 조국을 만나지 마십시오. 죄송했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자신의 작품이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조영남 씨는 100% 나의 창의력이다 라면서 간헐적으로 일부 화투 작품에서 그분이 조수로 참여했지만 모두 저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술로 이런 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생각도 못했고, 내 그림은 100% 내 창의력에서 나온 것이고, 조수 도우미 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이라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그림에 불쾌하다면 내가 원상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국세청이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현장을 세무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매출 1위를 달리는 김현장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08년 초 이래 8년여 만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사람은 돈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마저 안 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청와대 회동에서 국론 분열이 없는 방안을 한번 보훈처에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박승춘 처장이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면 이미 지금 이 시점에는 박승춘 처장의 목은 달아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총선에서 져서 예민한 때입니다. 레임덕의 칭후는 그림자라도 가만두지 않을 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입니다. 또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실무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나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 C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론 분열을 안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습니다. 이게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론 분열 수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 국론 분열 사실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좀 줄이는 어떻게 좀 국론 분열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럼 보훈처가 국론 분열 없게 잘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도 펄펄 뛰시는 게 아니 대통령과 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실상의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차관급 공직자가 어겨? 그래서 이제 화를 내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느낄 만큼 대통령께서는 불러라, 부르게 하자, 재창하게 하자라고 하신 건데 보훈처장이 그 일종의 어떤 뭐 대통령의 명령이랄까요? 어긴 겁니까? 항명입니까?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항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항명이라고 보세요? 네네. 레임덕 온 겁니까? 그럼 대통령은? 아니 뭐 레임덕까지는 모르겠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청와대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뭐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죠, 뭐. 네. 아니 청와대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어겼다. 아니 혹시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3당 대표 앞에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론 분열을 해소할 없게끔 하려면은 결국 부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합창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걸 보훈처장이 그 의중을 캐치한 건 아닐까요? 아이, 한나라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앞에서 뭐 본인의 속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훈처장이 청와대 지시를 안 받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의 확실하다라고까지. 네.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어떻게 야3당이 함께 내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지시도 안 받고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일까지 기다려보되 내일 행사장에서 그게 안 되면 뭐 20대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차관급 공직자는 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그만두셔야죠. 예. 오늘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는 재고해달라, 이 결정을 번복해달라라고 이미 보훈처에다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청와대도 나서서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바꾸라, 지시할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시에도 안 들을 사람인데 대통령 지시도 안 듣는 사람이 뭐 한 번 더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청와대도 면이 있지. 만약에 그렇게 지시했다가 안 들으면은 정말 대통령 면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봐도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여론을 만들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거는 뭐 말 안 들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참. 그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청와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창을 하게 되면 보수단체, 보훈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그러면 또 다른 이념 논란으로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 합창을 하고 대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불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 보훈단체 반발하시는 분들이 5.18 기념식장에 오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추모 노래는 추모 대상이 듣고 싶은 노래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립군 후손들한테 독립군가 부르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그 5.18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모곡 부르는 거를 못 부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북한입니까?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시게 하고. 아니, 그분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영역이 다른 것이지, 그걸, 보훈처가 나서서 이 노래는 안 돼, 저 노래는 돼.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모양이 사납습니다. 5.18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생 정치를 강조하면서 시장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1,000만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장에 올인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원순 시장은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가 가족이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무학동 일대에 대해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직접 찾아가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S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미리 광주를 다녀가셨는데 광주에서 한 말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뒤로 숨지 않고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이렇게 전남대에 그 강연 요청에 응한 것이 주된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제 젊은 날에
사실 저는 뭐 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검사도 하고 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사실 그 저희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박환현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광주 정신과 만나면서 제 삶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인권 변호사가 되고 뭐 서울 미문화원 사건 변론하고 또 이철규 열사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광주 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입법 청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액주주 운동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쭉 제가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이번 광주 방문 역시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예. 시민의 삶의 고통이 지금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주 정신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민생, 하나는 평화와 통일인데 말하자면 뭐 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시민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저도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이다. 뭐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대권에만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대권 누가 되느냐, 누가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다.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전국위원회 무산 뒤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면서 이틀 만에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비박계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용태 혁신위가 무산된 뒤 정두원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해서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건 정당이 아니고 패거리 집단이라면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런 패거리 집단에 내가 있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며 탈당 고민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사퇴 선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3번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합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께 은혜를 갚고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김용태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가 무산된 뒤 말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친박계의 자폭 테러로 새누리당이 공중 분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친박계는 여론의 비판이 많지만 이건 한쪽 계파에 치우친 비대위, 혁신위 구성으로는 향후 발생할 더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시 지도부와 혁신 담당 기구가 순식간에 사라진 채 친박계와 비박계의 극한 대결만 남은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연합뉴스 TV와 가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상임정국위원이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상임정국위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개진했어요. 예. 근데 우리 정진석 대표께서 친박이 무슨 자폭 테러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상임정국위원회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안 온 거거든요. 당원들이 안 온 거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정진석 대표의 죄송합니다만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혁신위원장을 선출하건 비대위원을 선출하건 이거는 상임정국위원회 그다음에 정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취재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진석 대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아니 상임정국위원회라는 게 다 절차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 상임위원장이고 또 시도당 위원장이고 그분들이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당을 사랑하는 네.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미리미리 그분들과 상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예. 우리 정진석 대표의 패착이 아닌가 싶고 예, 그 친박을 뭐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족수 미달로 이게 좀 안 됐다. 네. 이제 나와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네. 정족수로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혁신에 대한 당내의 어떤 의지가 좀 식은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혁신에 대한 시각이 식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선임한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토다? 큰 말하자면 실망이죠. 실망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잘났다 못났다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정진석 대표가 보여주신 그런 리더십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정진석 위원장을 대표로 뽑았습니까, 의원을.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당하고 지금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에 지금 그런 많이 의견 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의견들을 모으는 일이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장이 돼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 뭐 한두 분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 땅콩차를 선물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름이 있습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습니다. 시린 가슴 안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결연히 일어나고자 하는 인사드립니다. 광주 민중항쟁 36주기를 맞아서 민주화투사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인 무의 사자후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거 아닌데. 내는 친박에 의해서 짓밟힌 새누리당 당내 민주주의 얘기한 건데. 그러신가요? 그러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광주? 하남 성남 옆에 있는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노?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허튼 짓을 했나? 그만하세요 이제. 자, 환 인사하시죠. 예, 정말 무는 구제불능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가 시끄럽다고 민주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 목소리 냈다고 저렇게 짓밟고 반격하는 이런 저급한 행태는 열린 사회의 적입니다. 환이야말로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던 시민들을 짓밟은 그 계엄군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거군요. 뭐라고? 아닌데. 계엄군 비판? 아니지. 개새끼 비판이지. 이 비박 개새끼들. 어디 감히 누나가 실소유주인 이 당에서 지들이 주인 노릇을 해. 당치도 않을 일이지. 아이고, 정말 한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당권 싸움이나 몰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 정치를 잘못 배우는 새끼들이라고 봐요. 그 보스로 모시는 거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말이야, 모실 보스가 없어서 유신 공주를 모시나? 아이고, 저 등신 새끼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유신 공주를 보스로 모신다는 겁니까? 야, 너도 한때 친박 좌장 아니었냐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딴 이력 가지고 이 새끼도 초도 반성을 할 줄 모른다고 봐요. 이 영감님, 전 땅크는 잘 있습니까? 전두환 말입니다. 땅크 몰고 온 전 땅크. 야, 이게 씨발 새끼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 새끼야. 전두환이 집 앞에 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알짱대는 누구야? 이상호한테 가서 물어봐. 전두환이 잘 있냐고. 이 새끼야. 전 땅크 모시고 국보위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이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어제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돼서 큰 난리가 났는데요. 전국위원회 하면은 또 이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전국위원회 인. 이님도 전국위원회 하면은 이가 갈리지 않으십니까? 총선 전에 본인께서 만드신 비례대표 공천안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말입니다. 기호 1번 박표절, 기호 2번 김추호. 아이 씨발, 뚱뚱한 새끼. 이 새끼 너무 뚱뚱해 이 새끼. 야, 똥보. 너 이 새끼야 1년에 허리띠
몇 개 버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뚱뚱하게 안 보이려고 그 허리띠를 바짝 좀 매니까 야 이 새끼야 그 허리띠가 나만 아냐 이 새끼야? 그거 다 네 잘못이지 이 새끼야. 그 허리띠가 잘못이겠어?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새끼가 너 샤워할 때 고추 안 보이지 이 새끼야? 하이 새끼 그 북한 가야 돼요. 그 똥보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봐. 문제나 내세요 문제나. 예, 그러면은 그또 오늘도 그렇다면은 그또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일컬어지는 그 국립 5.18 민주묘지에 그 안장된 분 중에는 그 5.18 그 항쟁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아니지만 그 정신이 그 5.18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5.18 그 민주묘지에 그 안장된 분 중에서 언론인으로서 그 조선일보에 계셨고 5.18 당시에는 그 신군부에게 잡혀가시고 대표 저서로는 그 유명한 전환시대의 그 논리와 우성과 이상 죄송하지만 우상과 이성인데요. 알아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우상과 이성 그걸 내가 모른다고 봐? 이 새끼 너 이 새끼 고추 안 보이지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좀. 알았어 이 새끼야. 아이 촌만한 새끼. 자, 그것도 문제를 드릴게요. 자, 뭐 우상과 이성 그리고 뭐 저기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을 쓰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그 책들 이름만 들으면 바로 나와야지. 혹시 이 책도 쓰지 않았어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변비 통증을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다룬 책. 아이고 이분 정말 오지랖도 넓어요. 정답은 방우영. 아닙니다. 방우영 아닙니다. 조선일보 출신이라면서. 그분은 조선일보에다가 더 이상 동포에게 사기칠 수 없어서 사표 던진다 이러면서 짐 싸고 나온 기계 있는 언론인이었죠. 방우영 씨와는 격과 질이 다른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분은 방우영 씨와 서로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뭐 저런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뭐 방우영이가 그 전환시대의 논리를 썼겠냐? 저 등신 새끼. 뭐 정답하러 가자. 뭐 정답은 조영남. 아니, 조영남 씨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조영남 씨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썼을까요? 뭐 그 전환시대의 논리는 조수가 쓰지 않았겠는가? 뭐 저기는 마지막에 사인 한번 넣었을 것이고. 아이고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지난 2월 필리버스터 발언을 모은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내놓았는데요. 필리버스터 아주 두껍습니다. 읽다가 졸음이 오면은 베개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자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유통사 수익과 제작비를 제외한 전액, 그러니까 출판사 수입분을 모두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전자책 구매해 주시면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도서출판 이김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도와주신 도서출판 이김, 이씨, 김씨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윤상원 열사. 네, 아이디는 NULL. 네, 가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윤상원 열사는 제 이모부의 형님입니다. 지금도 광주에 있는 제 이모 집에 가면 방 안에 윤상원 열사의 영정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이모부에겐 얼마나 큰 비극이었을까요?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지도 못했던 80년대 광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도 분열로 해석되는 2016년 현재. 우리는 얼마나 진보했나요?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원 열사의 그런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리버스터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당첨자입니다. 와글어 사간 서치.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필명이 어렵네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윤상원 열사 맞히셨고요. 현대판 예속 논쟁, 임을 위한 행진곡에 가려진 중요한 국회 입법사안, 의료 민영화,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두고 청와대와 정당들이 벌이는 논쟁. 총선 이후 청와대가 민의를 수렴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쟁의 중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격렬하게 보이는 정당들의 모습에서는 씁쓸함을 감추기 힘듭니다. 하나는 전부터 말해왔지만 어버이연합 게이트 때 두 거대 야당이 이렇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씁쓸함. 다른 하나는 현대판 예속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의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의료 민영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씁쓸함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의료 민영화법이 통과가 된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냐 재창이냐의 문제로 AOA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난으로 대중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OA, 이 아이돌 그룹 말하는 거죠? 예.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종편과 언론의 잘못도 크지만 그들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개인들도 잘못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팟캐스트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편향된 언론에 부화내동하지 않고 정치적 소신을 견지할 수 있게 돼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 병원 합병, 인수 합병 이 문제는 결국 법사위를 통과 못했죠. 네, 정말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네, 우석균 실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대중의 하수인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윤상원 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사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지난번 삼성전자가 망해도 한국이 사는 길 잘 받았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랏! 지난번 당첨자네? 예, 상관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18은 돌아왔습니다. 보수, 아니 수구정권 이래로 8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PD님 말대로 왜 박근혜 대통령은 추도식에 참석도 안 하고 노래 따라 부를 것도 아니면서 왜 재창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한편 잠잠하던 우리의 전 각하 회고록 낸다고 하는데 5.18 당시 발포 명령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하는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비가 때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비를 권리로 하는 씨발 새끼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 뭔가 비정상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은 안녕하지 못하지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새누리당이 그 총선에서 큰 참패를 하고, 예, 그 수습책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동시에 혁신위, 즉 투트랙으로 당을 좀 수습하겠다 이런 방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예, 그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원내대표가 된 정지성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해운, 김세연 등 비박계가 다수가 된 비대위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요거를 오늘 추임받으려고 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비박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앉혔죠. 예, 요 두 가지 안건을 오늘 추임받으려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이 두 가지를 수집했거든요. 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상임정국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정국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상임정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오호. 오늘 소집한 상임정국위원회는 정원이 52명인데 예. 23명 정도만 참석을 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예예. 무산이 된 이유는 친박계 다수가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예예.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 다 불참했고 아하. 한마디로 친박계가 불참이라는 무력을 행사해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추인을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더민주로 치면 당무위와 비슷한 건데요. 예. 일종의 최고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익숙한 그 의사결정 기구가 있잖아요. 예예예.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요. 예.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예예예. 그 더민주로 치면은 중앙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예. 그 비례 후보들 선출할 때 왜 더민주 중앙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비례 후보들을 조정하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비슷한 기구가 새누리에도 있는데 그게 전국위원회고요. 따라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요런 인물로 이렇게 꾸려서 정진석이가 대표를 맡겠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려서 김용태를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 두 개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려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거를 전국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거죠. 상임전국위원회 자체가 오늘 무산됐기 때문에 예예. 그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참석하려고 여의도 일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국위원들도 다 아예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예. 방황하다가 돌아간 거죠. 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박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뭐 좀 예상이 되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들 자체가 비박계가 다수로 구성이 됐고 예예. 그래서 그제 친박계 당선인 20명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런 협판장까지 들어왔고 그랬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기류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사달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예. 회의 전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예. 이현 의원이 이 회의 사회를 보려고 이제 와 있었는데 예. 예정 시간 50분이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자 이건 뭐 친박계 보이콧으로 회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뜨면서 이건 패거리 집단이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체성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체성이다. 이건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떴고 서로 뭐 위원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이러니까 총선에서 졌지라고 외치니까 또 반대쪽에 있는 의원이 그러게 왜 청와대를 공격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치고 이러면서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고요. 예. 김용태 혁신위 위원장 내정자가 바로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하. 국회 정론관에서 바로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김성태, 김학용 이런 의원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 뜯어 말리는 장면들이 기자들에게 다 노출이 되면서 예예. 영상으로까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남자가 팔을 끄는데 그걸 이제 뿌리치면서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장으로 달리다시피 들어가서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화면천하가 된 건데 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으로 가는 겁니까? 뭐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어떤 회의체 자체가 다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총선에 책임을 지고 다 사퇴를 해서 새누리당에는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구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예.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선인 신분으로 차기 국회의 원내대표를 지금 미리 맡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의 위원장으로 앉혀서 8월 전대까지 이 당을 이끄는 공식 의사 결정 기구로 삼겠다는 것이 보관이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정진석 의원은 지금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 무산됐지만 뭐 전국위원회를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시 소집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소집한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릴 주체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계 일종의 꼭두각시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초반에.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소롭다라는 얘기를 날리고 예. 비박계 중심의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거거든요. 예. 비박계의 핵심인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 이런 행보를 했다가 지금 완전 일종의 되치기를 당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친박계 중심으로 된 어떤 임시 지도부를 꾸리지 않으면은 추인을 받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당내 역학. 그렇죠. 예. 그렇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친박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 그것이 무슨 혁신이고 비대위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의 정면 충돌, 힘겨루기 싸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하하. 그 지금 사실 둘 다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지금 어차피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결과는 있지만 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친박계들은 다 안전한 곳에 공천을 받았고 비박계들이 주로 포진했던 수도권에선 전멸했기 때문에 예. 이 정당의 힘은 국회의원에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당선자 122명 중에 절대 다수 60~70명 정도가 친박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친박의 뜻을 거스르고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어제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난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선택은 친박계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근데 친박계로 뜻대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모양새를 계속 띌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박계들이 이 상태로는 이 당에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이 친박계들이 문제 삼은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김용태, 이혜훈, 김영우 이 같은 비박계 이런 사람들을 네. 비대위에 앉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아니 글쎄 지금 그 친박 중심의 공천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들에 의해서 그 비토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비박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렸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친박계가 지금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이건 뭐 결국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그 당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그 친박계의 그 의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그 쿠데타가. 그렇죠. 지금 이 오늘의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새누리당이 자기 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 물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제 친박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 사태를 보고 뭐라고 평을 했냐면 예. 당연한 일이다. 그 당의 당선자의 다수가 친박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예를 들어 비박계에 굉장히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힘과 카리스마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박계가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당내의 세력은 없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친박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국민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정두원 의원의 주장대로 영남 지역당으로 소멸하는 그런 경로를 밟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에 있는 그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비박 그런 분들은 새누리당의 있기가 어려워지겠죠, 갈수록.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쿠데타의 한방목은 이 비박계가 국민의당과 제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비박계가 제휴한다. 그러려면은 일단 당이 쪼개져야 되겠네요, 새누리당이. 글쎄요, 그거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친박계가 대부분 다 영남 쪽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비박계는 또 수도권 바탕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수도권에서 이 중도적 이미지로 통하고 있는 그러면서 호남의 탄탄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제휴할 가능성. 이것도 뭐 이렇게 무리한 예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뭐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금 국회 앞에 싱크탱크를 차리고 뭔가를 도모하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도 무소속으로 여전히 장외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세력들이 밖에 있죠. 그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라는 스펙트럼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과 비박계 탈당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이런 세력들이 어떤 중도 합리적 보수 이쪽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세력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먼 그림인 것 같아서 섣불리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아직 헤게모니 싸움 뭐 이런 절차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쪼개진다 하면서도 이게 만만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최악으로 흘러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사태가 그 씨앗이 될 텐데 이것이 숙성되고 골마 터질 때까지는 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전당대회를 8월 말 정도로 새누리당도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어제의 사태로 인해서 이 전당대회 일정도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꾸려져야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이제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완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박계를 좀 더 자극하면은 바로 그 B 플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만약 그렇다면은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실제로 지금 친박계들이 준동한 것도 청와대 신호를 받고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이번 이물련 행진곡 사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변화의 의지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 당일에도. 그걸 이제 야당들이 기대를 담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해석을 했던 거라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도 그냥 야당의 요구를 적절히 받아 넘기는 선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이물련 행진곡을 재창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옹졸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100% 실려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절대 뭐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당의 운영 방향을 교정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다 보니까 친박계가 어떻게 자성해서 각성해서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죠. 하여간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참 흥미로운 게 말이죠. 바로 불과 2, 3일 전만 해도 친박당으로 만든 주역 이렇게 지적당했는데 이제는 또 비박계를 앞세웠다가 또 친박계의 집중적인 또 공격을 받고 있고 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당내 세력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것을 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비박계가 국민의당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라요. 괜히 그런 정치 논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툭툭 찔러보는 거죠. 본인들의 몸가스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게 될 가능성은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올지 말지 고민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본인이 와라 이 포석을 깔았으니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치 한 건에서 오늘은 이 새누리당 상황을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원철 한겨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 병원 인수 합병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원회에서 허망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녹음하는 게 화요일 오후 6시인데요. 아직도 지금 이 법사위에서 병원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지가 될지 통과가 될지는 아직은 그 미확정인데요. 아마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법사위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4월 말 27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원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어제 낮 2시쯤에 저희 정웅재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 김용익 의원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 출신이시고 그 필리버스터에서도 참가를 하셨던 그분이요. 근데 제가 통화 내용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양해를 좀 드리면 오늘 방송 전반부에서는 과도한 욕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 정웅재 기자가 물어봤죠. 그걸 왜 그 복지위에서 통과를 시키셨느냐. 그랬더니 실수였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게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이 김용익 의원이 참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복지위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아서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런 겁니다.
제가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을 제가 필사를 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김용익 의원 얘기입니다. 그거요,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건데 오후에 법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법사위 하는데 내가 나서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여당 자극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기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예. 뒤로 다 저거 하도록 통과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법사위 통과되면 테레비로 보고 통과되자마자 전화하세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의료 영리와 조직 특위장이니까 내가 주로 하는데 예. 그날 내가 참석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그 참석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기사에 김아무개 의원이 참석 안 해서 의원들이 내용 파악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고 예.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한 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선거 끝나고 낙선도 되니까 사실 그 판에 약간 정신없었던 데가 있는 거지.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선거 끝나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웅재 기자 얘기를 듣다가 진짜 쌍욕을 쏟아낸 게 어느 대목이었냐면 김용익 의원이 그랬다는 거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테레비로 보고 통과되자마자 전화를 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미친놈들이 장난하냐고 지금 법사위가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문제니까 지금 전화를 하고 취재를 하는 거지. 그렇죠. 통과되면 끝인데 그때 예. 가서 전화를 하면 뭘 상세히 설명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뚜껑이 확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웅재 기자가 최동익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최동익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예. 민영화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는 최근 들은 거고, 그거를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이게 민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노조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나는 그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갔다. 근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엉뚱한 사람들이 말장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다른 의원들은 김용익이 안 와서 나는 몰랐다 이거고요. 김용익 의원은 내가 안 들어가서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복지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성주, 남인순, 김춘진, 임재근, 양승조 심지어 안철수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 그런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위를 통과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웅재 기자가 이번에는 김성주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덕진에서 정동영 의원한테 석배를 한 의원이죠. 예. 왜 그러셨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문제를 이 당선자들이 다뤄야 하는데 낙선자들이 앉아서 다루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사니까 제 책임이 있는 건데 제가 전주에서 올라와서 뭘 다루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아하. 김용익 의원이 안 들어오면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프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간사를 김용익 의원한테 맡기든지. 그러든가요 차라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더니 아니 아무리 낙선을 했어도 19대 이 마지막 회기가 남아 있는데 간사가 전주에서 올라와서 뭘 다루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낙선하지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이분 떨어지실 때까지만 해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최동익 의원 장애인이시죠. 이 부분이 그랬다는데 엉뚱한 소리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면은요 병원 간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네. 거대 독점 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영리 체인 병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엉뚱한 소리인지 제가 최동익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예. 현재 의료법에는요 병원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매매 가능한 상품이 됐다. 인수합병이 허용이 됐다. 예. 그러면 병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몸값 올리기를 위해서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의료비가 당연히 폭등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몰래 돈을 대는 거죠, 병원에. 그리고
의사가 병원을 세운 것처럼 꾸민 다음에 의사를 고용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고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무장 병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쩐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병원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겠죠. 예. 허위 진료, 과잉 진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이 사무장 병원이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 사이에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예.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 2009년에는 6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까지 딱 반기 동안 102곳입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4년 사무장병원이 36배로 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단 말입니다. 다 자본가들이 개업을 한 병원들이거든요. 이 병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불필요한 무릎 수술, 척추 수술, 위밴드 수술, 이거 다 광고하고 과장 진료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판국에 예.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면요,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가 되면요, 자본가가 개입할 소지가 훨씬 커지죠. 지금도 제대로 적발 못하는데 네트워크 병원, 로비력 갖춘 거대 병원 제대로 적발하겠습니까? 지역 의료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 인수합병이 되면, 예. 허용이 되면 상품성이 낮은 병원들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적게 벌지만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 폐쇄되면은요, 그 지역의 아픈 환자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직원들 어떻게 되나요? 다 해고될 텐데요. 예. 이게요, 체인병원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미국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의료비 상승을 가장 주도하는 곳이 바로 이 거대 기업이 된 영리 체인병원들이거든요. 예. 작년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의 의료비 상위 50개 병원은 전부 다 체인병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 체인병원들이 받는 의료비가 공공의료보험으로 받는 의료비에 비해서 1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보험에서 의료비가 10만 원이라면 체인병원에서는 126만 원까지 치솟거든요. 미국의 최대 영리체인 치과병원 중에 아스펜덴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이 병원에 이빨 2개 뽑으러 갔는데 이 환자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랍시고 930만 원 받고 전동 칫솔을 줬는데 나중에 계산서 까보니까 이 전동 칫솔 17만 원짜리도 계산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전동 칫솔도 강매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스펜덴탈 소유주가 누구냐면 사모펀드입니다. 예. 전국 22개 주에 350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체인병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소리입니까? 제가 최동익 의원한테 묻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인가요?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체인병원들이 합법이 됩니다. 의료법인 지위까지 얻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행령 정부라고 불리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이미 시행령으로 허가해 줬잖아요. 그러면 미국식 의료 그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복지에 들어가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아,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어제요, 제가, 엊그저께죠. 일본의 한 그 진보적인 지식인하고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일본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예. 일본 진보가 잘해야 된다. 잘 못하면 한국처럼 된다. 한국처럼. 한국 봐라. 예. 슬프다. 예, 제가 이 얘기 듣다가 쪽팔려가지고요, 진짜로. 예. 한국 의료 봐라. 감기 빼고 보장받는 게 뭐 있냐, 전화라.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안 좋은 사례로 한국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요. 저도 이 4.13 총선에서 지역구는 2번 찍었거든요. 비례는 제가 지지하는 진보정당 찍었는데요. 예. 2번 찍은 분이 당선이 되긴 됐는데, 후회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더민주가 일당이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참 너무 한심하고 화나고 제1야당한테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한숨밖에 나옵니다, 진짜. 예. 끝물이니까 이제 일단 귀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통과시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뻔히 하실 만한 분들이 말이죠. 예. 아니 모르면 읽어라도 보든가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최동익 의원 말 속에는 나는 잘 모른다.
근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예단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모르는데 기자들이 예단하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완전히 언어 모순인데. 그러니까 이 김용익 의원도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얘기를 안 하는 건 다른 의원들 쪽팔릴까봐 얘기 안 한다는 건데 그 쪽팔린 의원 중에 한 명은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자가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도 안 맞고요. 지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참 진짜 제가 너무 황당하고 한심했습니다. 이게. 자기는 말하지 않는데 다른 의원의 체면 때문에 말을 했잖아요. 말은 왜? 그러니까요. 아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멘붕입니다. 예.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랜드가 40살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에버랜드 하면은 가족들의 놀이공간,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곳, 이런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에버랜드 포장을 걷어내면 속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 검은 흔적들, 그 몸통 자체가 검지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에버랜드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 지분을 편법 승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을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 얘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에버랜드를 통해서 이병철, 이건희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불려왔는지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에버랜드는 이제 1976년 4월 17일에 용인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했죠. 그리고 따뜻한 봄날 5월을 맞아서 40주년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에버랜드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신세대이신 거고요. 용인 자연농원이라는 명칭을 하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저희는 자연농원이 익숙합니다. 네. 에버랜드가 원래 설립될 때 이름가로 용인 자연농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 이병철 회장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요. 살았던 곳이 그 장충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택이 185평짜리 대저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정축제자로 이병철 회장을 몰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주택과 일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5평짜리 저택도 기부를 하는데 이 기부를 어디다 하냐면 삼성문화재단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기부가 아닌 거죠. 삼성문화재단에 기부를 하고 다시 그 저택을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5,100만 원에요. 그래서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집은 삼성문화재단 소유로 옮겨졌으니까 재산세 같은 세금은 다 재단에서 물었고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집을 자기가 관리하는 문화재단 앞으로 옮긴 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편하게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았던 거죠. 정말 참. 코미디죠. 거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주말에는 그러면 어디서 살았느냐. 용인 자연농원 한복판에요.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그 주말에 기거하던 별장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별장의 대지가 1만 5천 평이었고요. 반평이 120평. 실검평은 144평이라고 알려졌고요. 전체 주택 가치가 70년대 중반에 1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때 그 이병철 회장 별명이 돈병철이었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뭐 별장 좀 짓고 산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수 아니죠.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먼저 땅을 사고요. 거기에 별장을 지은 다음에 그 근처에 자연농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르겠죠. 그리고 그 땅값 상승분을 전부 이병철 일가가 누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별장 땅이 전부였느냐?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용인 자연농원을 구상한 게 언제냐면 1969년 12월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한 유력 인사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은 땅값이 싼데 영동 고속도로하고 가까워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권유를 받고 이병철 회장이 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이 이 일대 땅을 싹쓸이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나서서 싹쓸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간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골프장에서 권해주신 그 지인,
그 지인을 앞세워서 용인 군수, 경찰서장, 면장, 농협조합장 다 포함시켜서 용인군 지역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청구한 지인이 이 단체의 위원장을 맡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한테 땅을 팔라고 막 바람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수도 동원이 됐고요. 관내 기관장들도 막 동원이 되니까 땅만 팔면 잘 살게 된다고 막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언론 보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기관장들이 나서서 땅을 팔라고 하니까 국가사업하는 줄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요. 예.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 바람에 이병철은 이 바람잡이들 도움으로 임야는 평당 25원, 밭은 400원에서 450원, 노는 500원, 헐값으로 쓸어 담은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요. 용인자연농원의 최대 주주가 그 당시에는 중앙개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였죠. 그러면 지금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용인자연농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가 중앙개발이니까 당연히 자연농원에 속한 땅도 중앙개발이 소유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에 한겨레 신문에 밝혀집니다.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용인자연농원 토지대장 1988년 집계표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자연농원 땅이 누구 거냐, 중앙개발 거냐. 자연농원이 45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중앙개발이 갖고 있었던 땅은 38만 평밖에 안 됐습니다. 10%도 안 됐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당시 막 삼성그룹 회장에 오른 이건희 회장 그리고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72만 8,100평. 그 당시에 고인이 됐던, 그러니까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됐던 이병철 회장 이름으로도 24만 8,700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1만 6,100평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정용진도 6만 3,60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매형이고 중앙일보 부회장을 그 당시에 맡고 있었던 이종기 이 사람 앞으로도 1만 5,900평이 등기돼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땅을 미리 싼 값에 싹쓸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용인 자연농원을 개발을 해서 땅값을 엄청나게 올린 뒤 그 땅을 다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농원이 개장되기 1년 반 전인 1974년에요. 조세감명이 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산림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을 조성을 해서 물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농원이 개장하기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병철이 자연농원을 구상하고 인근의 산을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88년에 까보니까 그 산림 대부분이 이건희, 이명희, 정용진, 아들, 딸, 손주들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증여세, 상속세 안 냈겠죠. 법이 이미 개정이 됐으니까요. 법이 1년 반 전에 개정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우연히 이병철은 산을 용인 일대 산을 싹쓸이를 하고 그 산을 개발한 다음에 하필이면 자식하고 손자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참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요, 그 자연농원을 지으면서 줄곧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진정한 국토 찾기 운동의 실천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국토 찾기 운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국토 찾기 운동일 리가 없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은요. 저는 아무리 봐도 땅 장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한테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삼성을 싫어하냐고, 왜 이렇게 현대차를 싫어하냐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제가 안 싫어하거든요. 예, 제가 그 사람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차지한 부와 권력, 그게 정당하냐?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것이냐? 에버랜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을 집어삼킨 이재용 삼재승계의 핵심 수단이 되죠. 그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를 하는 게 정당하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제 답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잊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아무튼 참 꼼꼼한 분들이십니다. 예, 놀이동산 만들면서도 그 와중에도 땅 투기를 기획하는 이 기획력 하나만큼은 참 알아줘야 됩니다. 예. 에버랜드가 40주년이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예. 그 난리를 보면서 이병철 얘기가 땅 투기 의혹이 생각이 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자연농원의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에버머니네요. 에버머니. 네, 에버머니죠. 예. 대단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욕 처먹으면서도 자기가 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라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아이고, 예. 아니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겠다.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상식이 돼야 되는데요. 예. 뭐 하여튼 그 개처럼 벌어서라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상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5.16은 있어도 5.18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왜 5.18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느냐고 길길이 날뛰는 시비꾼 선동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수 받는 곳이라면 히잡을 뒤집어 써서라도 가시지만 괜히 참석해봐야 손해만 나는 곳은 자기 나라 국가기념식장이라도 절대 안 가시겠다는 강력한 웅변의 의지다. 게다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에서도 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들 다 일어나서 사랑도 명예도 할 때 꽂아 놓은 보리장 마냥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박동진은 절대 참석할 수 없는 바, 참석하라 왜 참석 못하냐 시비 건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박동지가 전두환 오빠가 슈킹한 돈 6억 현금을 받아서 의리상 5.18 행사장에 안 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전두환 오빠는 최태민 오빠를 탄압하고 옥죄했던 민족의 원수이자 악마의 화신으로서 연희동 자택 앞마당까지 파헤쳐 수조 한 번이라도 회수해야 할 전재산 29만 원 영세민의 몰골을 한 희대의 쭈꾸미일 뿐이다. 또다시 박동지가 전두환 오빠와 각별한 사이라며 오만방자한 현울림에 불과한 분별 잃은 망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동지의 심기를 거스르며 박동지와 전두환을 엮어서 마치 박동지가 최태민 오빠를 잊어버린 비정한 존재인 양 매도할 시에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5.18은 종북 좌파 니들이 북한 찬양가 열심히 부르며 멋대로 치르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대선 친박 정권이 완성되면 그때는 국립 5.18 묘지는 망월동 공동묘지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태로, 전남도 청투는 광주 박정희 기념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5월 18일에는 광주 사태 반란 진압 의거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반발하는 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아버지에 의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힌 새마을이 된 산천은 알고 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또한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29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5.18의 광주 또한 그러합니다. 내일은 서울이 31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한참 회자가 된 SNS 글인데요. 탈북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대에서 배웠다. 1994년 초 김일성대학에 온 남한의 전대협 방문단을 환영할 때 부르라며 정치 강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땐 제목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배운 첫 한국 노래다. 1991년에 나온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서 배경음악으로 가사만 빼고 곡만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 영화를 2번씩이나 보았지만 정작 대학에서 노래를 배울 때 영화에 나왔던 노래인 줄은 전혀 몰랐다. 영화 배경곡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김일성대 학생들에게만 배워주었을 뿐 이 노래는 북한 사회에 퍼지지도 않았다. 이 노래를 배울 때에는 남조선 투쟁가요라고 알았을 뿐이다. 그런데 남조선에 와보니 이번엔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가요라고 한다. 종북가요면 북한에 널리 퍼져야 할 텐데 전혀 아니다. 이 노래 허락 없이 부르면
북한에서도 잡혀가서 정치범이 된다. 노래에서 님이 김일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정작에 세상 별 소재를 다 가져다가 김일성 찬양하는 것이라고 사기쳐서 둔갑시키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북한도 이 노래가 김일성을 흠모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재창곡으로 하든 기념곡으로 하든 그건 내가 참견하고 싶지 않지만 논란을 보면 참 웃긴다. 왜 이리도 김일성 컴플렉스가 뿌리 깊은 것일까? 친일이 나쁜 짓임을 대대손손 느껴지기는 하는 건지.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말해두자. 이 노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찌질한 짓거리는 그만하라. 지금은 21세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가요도 김일성 찬양가요도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정신이다. 네,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